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제11차 변론을 끝으로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최종 승고만 남았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이걸 쭉 이제 지켜보니 결과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그리고 대통령 최후 변론에서 서로 역할 분담을 했더라고요. 역할 분담. 부정선거 이슈는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차기환 변호사가 맡아가지고요. 선관위와 저기 이제 중국 카르텔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죠. 예상한 대로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물론 헌재가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기각을 시켜버렸거든요. 그거를 정식 의제 혹은 안건으로 이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국민만 보고 역사만 보고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그 대의 명분 그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기어코 중국 카르텔 그리고 부정선거 이슈를 거론했죠. 그리고 대통령 본인은 이제 큰 줄기에 큰 골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오늘 누리PD와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시죠. 제가 볼 때는요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계엄 선포 이후에 일어났던 뭐 위헌이다 아니다. 대통령이 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이슈에 있어서는 송진호 변호사가 아주 각을 잡고 약 40분 넘는 장시간 동안 그걸 또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해 가지고 그야말로 그 논리적으로 저쪽 국회 측을 압도했습니다. 압도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제대로 된 어떤 그 재판이라면은 당연히 각하가 정답이에요. 각하. 이거는 뭐 다룰 필요도 없다. 내란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위헌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분명하거든요. 그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대통령 만 판단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행사할 수도 있는 유일한 독보적인 권한이죠. 그거를 행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중국 개입에 따른 어마어마한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 반국가 세력들 들춰내고요, 간첩들 이런 것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부정선거 카르텔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마지막 최종 변론일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요 제가 쭉 이렇게 각 언론사들 그 헤드라인을 쭉 살펴봤는데요. 먼저 조선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 복귀한다면 개헌에 집중하겠다. 잔여 임기 연연 않겠다. 자,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2시간 반 계엄, 전체적으로 계엄이 실효되기까지 이제 그거 진행된 시간을 보면 한 2시간 정도죠. 2시간 반 정도. 거기에 비해서 2년 반 동안 정부 발목 잡기 태클만 걸었던 야당 2년 반 동안 무정부 상태를 뭐 바라는 듯 야당은 계속해서 국정 마비를 가져온 그런 어떤 폐악질만 거듭했죠. 탄핵질만 무려 29번입니다. 자, 이 2시간 반 계엄하고 2년 반 정부 마비 과연 어디가 내란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자,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침해했나? 국회 그리고 행정부, 사법부 이쪽은요 서로 상권 분립의 대원칙 아래서 말이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를 저들이 다수당이 되어서 장악해버리면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겨우 거부권 하나죠. 뭐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도 저들이 마음대로 전행을 펼치지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요.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계엄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솥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다. 솥 안에 개구리가 처음에는 따뜻해서 좋죠. 나중에는 삶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거죠. 자,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이런 어떤 조선일보의 헤드라인, 중립적 헤드라인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파 뉴데일리로 한번 가봤습니다. 우파 언론들 중에 인터넷 언론 중에요. 소위 뭐 인터넷 언론이 아니고 종이 신문을 포함해서 메이저급 말고요. 소위 이제 인터넷 언론을 기반으로 이제 성장한 보수 이제 매체들 중에 가장 큰 언론사는 여기 뉴데일리하고 데일리안 요 두 개죠.
자, 이 뉴데일리 굉장히 이제 여기도 우파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언론 아닙니까? 자, 여기 헤드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 진술로 본 윤의 심경 고백. 윤 대통령 12.3 계엄은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복귀 때는 임기 연연 안고 개헌 집중하겠다. 조선일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라서 그래요. 이거는 조선일보, 뉴데일리만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 제가 쭉 살펴봤는데 모든 언론 거의 90%가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전부. 그래 기자들 눈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뉴데일리는 또 다른 헤드라인도 있습니다. 이것도 뉴데일리입니다. 윤 계엄 후 84일 내 삶의 가장 힘든 날이었다. 국민께 죄송하면서도 감사드린다. 또 12.3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나라 현실 비상사태 아니라 단언할 수 있나? 사실 비상사태죠. 뭐. 자, 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국가 국민 위한 계엄이었다.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또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의 대폭 위임할 생각이다. 책임 총리제죠, 이거. 예전에 노무현도 어느 정도 책임 총리제 했었습니다. 이해찬이가 총리할 때는 이해찬이가 사실은 많은 권한을 행사했죠. 그때 사실상 형식적 요건은 조금 뭐 아닐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때도 책임 총리제였다라는 그런 어떤 지배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자, 대외 관계에서 국익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 이거는 외교와 안보, 국방 이런 쪽에 신경 쓰고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만일에 복귀됐을 때 이 국무총리 책임 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 한덕수 총리는 글쎄요. 카드로서 효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릅니다. 또 대통령이 워낙 신뢰가 깊은데 이번 이 계엄 사태를 접하면서 한덕수 총리도 어느 정도 한계가 좀 드러났었죠. 관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임 총리제를 수행하려고 하면은 정치력도 상당해야 됩니다. 내치는 정치거든요. 가장 힘든 게 내치입니다. 외치보다 내치가 훨씬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난이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외치의 난이도는 1이라면 내치는 9입니다. 9. 압도적으로 어려운 게 내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핵은 내치지 외치가 아닙니다. 외치 이게 중요하게 생각될 수는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외치의 난이도는 내치에 비하면은 정쟁이 일어나는 그 내용들, 그 가지수, 이슈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정쟁은 거의 다 내치입니다. 외치로 인한 정쟁은 거의 없어요. 국가 이익에는 중요하지만 소위 이제 정치 세력들끼리 막 싸우고 찢고 뽑고 뭐 난리치는 건 전부 대부분 내치입니다. 내치. 자, 그런 내치를 누구에게 맡길까요? 차기 주자에게 맡길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복심에게 맡길까요? 아니면 중립적 인사? 혹은 국민 여망을 받들어서 누군가에게 뭐 어떻게 뭐 보낼까요?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죠. 자, 그런데 이번 이 재판에 임하는 대통령의 모습 바로 이건데요. 정말 비장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지만 의외로 굉장히 여유만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유만만. 이기고 시작했다라는 그런 일각의 주장도 없잖아 있었죠. 미리 이 계엄은 어차피 탄핵 재판 들어가더라도 이긴다. 기각이나 각하될 것이다. 직무 복귀한다라는 전제하에 펼친 대통령의 비장의 승부수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뭐 탄핵되어서 파면된다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렇게 되기 바라고요. 자,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자, 요걸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드리고 갈게요. 자, 여기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 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나라 돈으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억울하게 탄핵 소추된 공직자들은 대통령 본인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자,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 2030들이요. 누굽니까? 이번에 이제 이렇게 구속된 많은 장성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장군들에 대해서, 후원금 보내기 운동도 막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일간 베스트 일베 회원들이 정말 대단히 큰 역할을 했는데 상당히 큰 돈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게 지금 너무도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이죠.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 그 중에 말이죠. 자, 1번. 물론 최종 목표는 각하 또는 기각입니다. 각하가 맞는데 끝까지 저들이 승부를 보겠다 하면 기각인지 인용인지 결정하겠죠. 자, 윤 대통령 최후 변론의 핵심은 1. 호수 위 달 그림자입니다. 호수 위 달 그림자. 호수 위에 달은 있거든요. 분명히 둥그런 달이 보입니다. 그걸 달 잡으려고 들어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겠죠. 실체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번 이 탄핵 변론 과정에서요.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이 호수 위 달 그림자가 맞겠죠. 실체가 없는 겁니다. 내란의 실체도 없고 위헌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은 어거지로 내란으로 몰아갔고 어거지로 그거를 위헌으로 지금 미리 이제 짜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은 이 한마디로 그걸 파괴했다, 박살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호수 위에 달은 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 달은 진짜 달이 아니다. 그 헛짓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국민들에게 또 분명히 이 이제 멋진 언유로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고요. 자, 두 번째. 거대 야당의 폭주가 곧 내란이다. 진짜 앞서 제가 모두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무려 29번입니다. 탄핵질이. 와, 그리고 이제 방통위원장은 이틀도 채 근무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걸 탄핵해버렸잖아요. 심지어 저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한번 노려봤다고 노려본 것인지 쳐다본 것인지 뭐 그건 보기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게 또 탄핵 사유가 됐어요. 아니, 이재명은 얼굴도 못 쳐다봅니까? 법무부 장관이 나가면서 이재명 얼굴 쳐다보는 게 그게 죄입니까? 그게 탄핵될 사유입니까? 물론 그 핑계거리 중에 한 개겠죠. 뭐 그런 짓까지 난무했습니다. 그야말로 야당의 이 폭주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국민 입장에서 보더라도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가 있었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수단으로서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엄령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대 야당의 저런 폭주, 난동 저런 것들이 오히려 반국가 세력을 등에 업고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이것이 성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30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여기에 대통령의 저 계엄에 동의하는 겁니다.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이런 이야기죠. 계몽됐다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변호인단 중에서도 김계리 변호사 같은 사람은 자기도 계몽되었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본인 기자,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일본 기자도 말이죠. 자기도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는데 갈수록 이제 계몽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이 옳았다라는 그런 글도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세 번째, 임기 단축을 고려한다. 임기 단축. 이거는요 굉장히 예민한 이슈인데 말이죠. 대통령이 헌재에서 돌아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이제 중대한 변수고 고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임기 단축을 한다. 이것은 일단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언제까지 뭐 임기를 마치겠다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뭐 전략적인 전술적인 그런 의도도 있지만 실제 대통령이 꼼수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무 복귀하게 되면은 아마도 지방선거에 맞춘 그 임기 1년 단축 이런 것을 고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국민의힘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과 멀어져 있는 멀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휘어잡을 수도 있는 끌어들일 수도 있는 좋은 카드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거는 개헌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충분히 이렇게 견제할 수도 있는 개헌 반대하는 것은 이재명이죠 지금 현재.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저쪽에 민주당 쪽 인사들도 꽤 있거든요. 비명 반명들 그들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 혹은 개헌 카드를 갖고 소위 이제 이재명을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다른 시간에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내각제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각제까지도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꼭 내각제만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요, 윤석열도 못 믿겠어. 너도 내각제냐? 이건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복귀 시 책임 총리제. 이건 제가 앞서 어느 정도 얘기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책임 총리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해찬보다도 더 강한 권한을 광범위한 권한을 줄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대통령은 사실 내치적으로는 지금 정치거든요. 내치는 달리 말하면 정치예요. 정치,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인데 경제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선다 그래서 확 좋아지고 확 나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정도 나라가 아니에요. 경제 규모 사이즈가 워낙 커서 정부 마음대로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더 세요, 사실은 경제는. 기업의 요인이 훨씬 압도적입니다. 때문에 내치는 그야말로 정치 중심으로 거기 뭐 완전히 이제 이전 투구의 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통령은 일단 빠져나와서 임기 마무리를 위한 어떤 대외적인 외교 안보 이쪽에 이제 큰 어떤 업적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복귀 시 책임 총리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최후 변론의 핵심 중에 개헌론의 전략적 폭발력입니다. 이것도 제가 앞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걸 갖고요 이재명을 압박할 수가 있죠. 이재명이 현재 야권 전체의 약 한 70%, 한 7할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자, 그런데 대통령이 이 개헌 카드를 갖고 이재명을 고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 그 밖에 이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경우든 이재명에게 압박 카드로 작용이 되고 그리고 조기 대선이 열리든 안 열리든 대통령이 이니시티브를 질 수 있는 정치적 주도권을 질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당 내에 여권 내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하나로 모일 수도 있는 결정적인 구심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또 하나 개헌 목적 다 이뤘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대통령은요 이번에 이 이제 계엄 선포 그리고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까지도 말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이제 스카이데일리의 구구 같은 그런 것은 언급이 안 됐죠. 이제 그것은 뭐 다른 방식으로 특히 미국에서 뭔가 터지기를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건 전체적으로 변론 전략 변론 어떤 세부 항목에서 뺐죠. 뺐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최종적인 발표. 엠바고가 있든 없든 그런 것들이 지금 미정인 상태로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언급을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전부 다 지금 다 공개했고 다 이제 밝혔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2030들의 지금 폭발적인 가세입니다. 특히 이화여대도 지금 시국 선언이 나온다 그러네요. 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고대. 원래 이 고대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완전 좌익화되어 있어 가지고요. 거의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봤는데 이번에 고대 학생들도 지금 시국 선언에 지금 동참했고 그 전국에 이 지금 안 하고 있는 대학이 이제 적습니다. 이제 조만간 모든 대학이 여기에 지금 동참할 것으로 보이고요. 요즘 집회할 때 보면 젊은 2030의 피들이 많죠. 심지어는 중학생들까지도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원래 생각했던 국민들만 보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경종을 알리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그 원래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정선거라든가 중국 카르텔도요, 위에 있는 저런 어떤 변호인단들이 다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대통령은 새로운 제2라운드 전쟁을 할 수가 있는 동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 선포 그리고 제11차 변론, 마지막 변론인데요. 이걸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정한 재판,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대통령은 무조건 직무복귀입니다. 각하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제 인용이 되든 뭐 아니면 기각이 되든 어떤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결판을 볼 때도요 해볼만 하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워낙 저들이 엉터리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몰아세웠기 때문에 뭐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법적 어떤 지식, 법적 상식을 갖고 바라보게 되면은 도저히 대통령을 파면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이죠. 왜냐하면 유명 헌법학자들이라든가 법조인들 대부분이 지금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탄핵 소추하고 탄핵하는 것은 무리다. 너무도 저게 국회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쪽 4명, 뭐 문영배 등을 비롯해서 그 좌익 4명,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 4명은 제쳐놓더라도 그 나머지 4명 중에 최소 3명은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키는 쪽으로 판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금 최근 지지율 동향도 대통령에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장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저쪽 탄핵 찬성 집회는 거의 이제 없는 게 낫습니다. 그 유명무실해요. 사람들 거의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탄핵 반대 집회 가 보면은 그야말로 수십 배 많은 인파가 모여서 말이죠. 대통령 직무 복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기각 혹은 탄핵 각하를 외치고 그리고 중국 세력을 지금 타도하자 이런 외침까지 있습니다. 부정선거 스탑 스테이를 외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너무도 많은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멈추라. 스탑 라잉을 또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요. 결국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웃는 자리에 서지 않을까. 그리고 직무 복귀 후에 본격적으로 국정 2라운드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